제 이름은 박정순입니다. 저의 기가 막힌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올해 58이 되었고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조용히 살던 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현수를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4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증권회사에 다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강남 성모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유족분들께서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이럴 수가 하며 중얼거렸어요. 32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들을 보며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현수야, 왜 이렇게 엄마를 두고 먼저 가느냐? 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절망이었어요. 며느리 선영이는 창백한 얼굴로 병실 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6살 된 손녀 하린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는 어디 가서 왜 안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고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직장에서도 인망이 좋았던 터라 회사 동료들이 많이 왔고 동네 이웃들도 위로를 해주었어요. 정순아, 기운 내라.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할인이를 생각해서라도 건강 챙겨야 해. 친구들과 이웃들의 위로 속에서도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현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 말만 되뇌었어요. 며느리 선영이를 보면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선영이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명절 준비를 할 때면 제 곁에서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며 정성스럽게 배우려 했어요. 추석에 송편을 빚을 때도 설날에 떡국을 끓일 때도 늘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님 손맛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하며 수줍게 웃던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시장에서도 정순 씨, 며느리 참 잘 두었네. 시어머니 말씀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하며 부러워들 했습니다. 아들 현수도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엄마, 선영이가 어머님을 진짜 친어머니처럼 따른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손녀 하린이가 태어났을 때는 온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까만 눈망울에 통통한 볼을 한 아기가 얼마나 귀여웠는지요. 할머니하고 제 품에 뛰어들던 그 아이는 제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선영이는 육아에도 정성을 다했고 아이 옷은 항상 깨끗하게 차려입혔어요. 하린아, 아침에 일어나서 할머니 뵈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해야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할머니. 그렇게 예의 바르게 키우던 아이였는데 이제 아빠를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아들의 죽음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라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장례식장이 한산해졌어요. 저는 영정 앞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현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목숨보다 아꼈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버렸니? 할인이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물을 닦고 있는데, 멀리 복도 쪽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선영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문객 중 한 분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상황이 이상했습니다. 선영이가 그 남자에게 다가가더니 두 팔로 꽉 안은 것이었어요. 그것도 1, 2초가 아니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상복을 입은 채로 다른 남자와 그런 식으로 포옹을 하다니.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를 들었는지 선영이가 돌아보더군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제 사촌 오빠예요. 미국에서 일부러 들어와서 조문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우리 현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이었는데 왠지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고 실례합니다 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사촌이라면서 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가듯 떠나는 겁니까? 게다가 사촌 사이에 그렇게 오래 안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선영아, 사촌 오빠가 언제 들어왔니? 왜 미리 말을 안 했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머님께 말씀드릴 틈이 없었어요. 선영이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솔직하던 아이가 눈을 피하며 말하는 것도 이상했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영문도 모르는 일로 남편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한번 품은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제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지 몰랐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선영이는 어머님 덕분에 버틸 수 있어요 하며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상의해서 선영이에게 큰 돈을 건넸습니다. 아들이 남긴 대출금을 갚으라면서요. 또한 집안일과 할인이 돌봄도 저희가 맡겠다고 했어요. 상을 당한 며느리가 안쓰러워서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선영이는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이상하게 본 것일까? 그렇게 자위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 눈은 분명히 보았어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 남자가 제 앞에서 어색해하며 도망가듯 떠나는 모습을 말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감이 틀린 적이 많이 없는데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감이 틀리기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은 손녀 할인이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빠를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먼저였어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 언제 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할인이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렇게 손녀를 달래면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선영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야. 분명 오해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날 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본 건 분명 이상했어. 사촌이라면서 왜 그렇게 어색해 했을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현수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내 딸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것이 제가 그날 밤 아들의 영정 앞에서 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저는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현수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하며 혼잣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 할인이가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의 그 순수한 눈망울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처음 한 달 정도는 며느리 선영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어머님 덕분에 제가 버팁니다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던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챙기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할인이 유치원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걷고 저녁상을 차리며 하루를 채웠습니다. 선영아, 억지로라도 좀 먹어야 한다. 할인이 엄마가 아프면 안 되잖니. 그렇게 말하며 밥그릇을 앞에 놓아주면 선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정신을 차려야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며느리가 충격에서 벗어나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면서 선영이의 태도는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가 우리 집으로 올 때면 예전처럼 어머님, 오늘 뭐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하며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은 사라졌어요. 대신 안녕하세요 하는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신혼 초 현수랑 쓰던 방으로 그냥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일이 잦아진 거였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아져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 점점 밤 9시, 10시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어났어요. 할인이를 두고 나가서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아이의 모습이 이상해서 다가갔더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요즘 집에 잘 안 와요. 어제도 저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6살 어린애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니. 기가 막혀 숟가락을 놓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인아, 언제부터 그랬니? 엄마가 안 계셨을 때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어요.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선영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선영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구나. 할인이가 혼자 있어서 무서워하더라. 그런데 선영이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데요. 애 좀 봐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제 인생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싸늘했어요. 예전에 고분고분하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간섭하려는 게 아니라 할인이가 걱정되어서. 할인이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친딸처럼 품었던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듣다니. 아들놈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예의 바르더니 이제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녀 생각에 꾹 참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할인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길이었어요. 아이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할인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봐요. 아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길 건너편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달콤한 하루라는 간판이 걸린 새로 생긴 카페였어요. 유리창이 넓어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는데 거기서 제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며느리 선영이가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오후 4시 즈음이었는데 정장이 아닌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남자와 마주 앉아서 말입니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머리를 젤로 번들거리게 빗어 넘겼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설마. 기가 막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녀 할인이가 제 손을 끌며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비밀 친구 아저씨도 같이 있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강아지, 비밀 친구 아저씨가 뭐야?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놀랄까봐 목소리를 가라앉혔어요.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소개해준 아저씨예요. 같이 놀이공원도 갔었어요. 아빠 있을 때도 같이 갔었는데 엄마가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리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이의 말은 곧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선영이 이미 그 남자와 어울렸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남편 몰래 아이까지 데리고 말입니다. 할인아, 언제부터 그 아저씨를 알았니? 오래됐어요. 아빠가 회사 갔을 때 자주 왔어요. 엄마가 예쁘게 화장하고 기다렸어요. 아이의 순수한 증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간 사이 집에서 불륜남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며 놀이공원에 갔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 손을 맞잡은 며느리와 낯선 남자, 그리고 순수하게 사실을 말하는 손녀. 제 속은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카페 안을 바라보니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기억이 번쩍 떠올랐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와 포옹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사촌 오빠라고 거짓말했던 그 남자 말이에요. 저 인간이었구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며느리가 포옹하던 그 남자와 지금 카페에서 웃고 있는 이 남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지난 장면들이 겹쳐 보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웠고 남편이 죽은 장례식장에서까지 그 남자와 만났으며 지금도 당당하게 불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순진한 손녀까지 이용해서 말이에요. 저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다, 할인아. 바람이 불어서 그래. 하지만 제 눈물은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손녀에 대한 걱정, 정말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선영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점점 굳은 얼굴이 되었어요. 그럼 현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할인이 말로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래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현수 장례식장에서까지. 천불이 나서 죽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할인이는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욕보인 이 배신에 끝까지 맞서리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녀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그 불륜남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본 다음 움직여야 했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본 장면은 제 마음에 불덩이처럼 남았습니다. 며느리 선영과 그 남자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웃던 모습, 그리고 손녀 할인이의 순수한 폭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아도 그 장면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했던 제 마음이 처참하게 짓밟힌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김치찌개를 끓여줄 때 어머님 손맛을 언제 따라가겠어요 하며 웃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착한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며칠을 그렇게 속을 끓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선영이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앉아라.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선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본 남자는 누구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선영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왜 자꾸 저를 감시하세요? 저 혼자인데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천불이 나서 말이 막혔습니다. 남편을 가슴에 묻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기가 막혀서 목이 메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 다 너에게 주고 내가 손녀까지 돌봐가며 내 편이 되어 주었는데 너는 이럴 수가 있니? 하지만 선영이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어요. 돈은 제가 빌린 거죠. 제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륜이라뇨? 남편 없는 사람이 만나는 게 무슨 문제예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뻔뻔함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며느리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전적이고 비웃는 듯한 기색만이 보였어요. 선영아, 현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남자와 만났다는 걸 내가 다 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선영이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다시 지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현수는 회사 일로 바빴고 저는 외로웠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죄예요? 친구? 저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손을 맞잡고 놀이공원에 가는 게 친구냐? 장례식장에서 포옹하는 게 친구냐? 선영이는 그제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입에 담지 못할 소리를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다니. 아들이 얼마나 바보였을까 싶어 한탄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하게 식사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장례식 이후로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확실해졌어요. 선영이가 어떤 애인지 말이에요. 남편도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야. 현수 장례도 제대로 안 끝났는데 이제 직접 증거를 잡아야겠어요. 그저 의심으로만 끝낼 수는 없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녀의 장래와 제 아들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의 행적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자주 드나드는 그 달콤한 하루 카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카페 근처 슈퍼에서 장을 보며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카페 사장에 대해 조금씩 정보를 모아갔습니다. 아, 그 카페 사장 말이에요? 슈퍼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사람 좀 이상해요. 아내가 있는데 여자들과 자주 어울려요. 정말요? 네, 예전에도 술집 여자와 바람 피우다가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대요. 부인이 한동안 혼자 애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동네 미용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남자요? 겉만 번드르르하지 속은 엉망인 사람이에요. 카페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던데 돈은 어디서 나는지 비싼 차 타고 다녀요. 저는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붙잡고 웃던 그 남자가 가정 있는 남자였다니. 그것도 예전부터 바람기가 있던 놈이었다니.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카페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고 직원들도 신고 없이 고용한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저런 사기꾼 같은 놈과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손녀딸 밥을 먹이면서 할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내었습니다. 달콤하게 볶은 멸치를 할인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엄마는 왜 요즘 집에 안 와요? 할인아 글쎄 엄마가 바쁘신가 보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엄마의 진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저는 속삭였어요. 현수야, 내가 저 세상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원통하겠니?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손을 맞잡고 내 딸까지 거짓말에 끌어들였다. 하지만 엄마가 내 안을 풀어줘야겠다. 내 명예를, 내 딸을 반드시 지켜낼 거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우연히 선영이와 그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나오더니 남자가 선영이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터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선영아.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선영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봤다. 내가 어떤 애인지, 이 남자가 어떤 놈인지 다 알겠다. 그 남자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아줌마, 뭔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최도균이지? 안에 있는 주제에 과부 꼬시는 등신 같은 놈. 최도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자신의 정체를 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 아줌마가 뭘 아신다고. 뭘 안다고? 당신이 예전에도 바람 피우다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도 알고 카페에서 세금 안 내고 불법으로 장사한다는 것도 다 안다. 최도균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선영이는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하는 짓을 온 세상이 알게 해주겠다. 사회적으로 죽는다고 생각해. 최도균은 겁이 났는지 선영이를 끌고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마. 당신 아내한테도 알려줄 거야. 그 말에 최도균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협박하듯 말했어요. 아줌마, 그러지 마세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일을 크게 만들어? 이미 크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내 아들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할인이 생각해서라도. 할인이를 생각하라고? 그럼 처음부터 할인이 엄마 노릇이나 제대로 하지 그랬어. 그날의 대결은 제가 승리했습니다. 최도균은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도망갔고 선영이도 울면서 뒤따라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장을 내야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듯 했지만 제 안에서 또렷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며느리의 배신, 불륜남의 비열함을 세상에 드러내고 끝내 그들을 무너뜨리겠다는 다짐이 제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내 원수를 갚아주겠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한 태도, 불륜남의 파렴치한 정체, 그리고 손녀의 천진한 눈빛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아들의 명예도 손녀의 앞날도 짓밟힐 것이 뻔했어요. 저는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싸워서 반드시 그들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을 내자.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대가를 직접 받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카페를 자주 찾는 손님들에게서 이야기를 모았어요. 슈퍼에서 라면을 사면서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카페 음료값이 좀 비싸죠? 계산서도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영수증도 안 주려고 하고.
카페 손님들은 계산서를 받으면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영수증을 잘 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몇 번 카페에 가서 일부러 음료를 주문했어요. 영수증을 요구하면 직원이 당황하더군요. 영수증 좀 주세요. 아, 지금 기계가 고장나서. 그럼 언제 고쳐지나요? 아, 네. 잠깐만요. 저는 그런 장면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녹음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집으로 돌아와 곱게 접어 모아두었어요. 주변 상인들에게도 귀동냥을 했습니다. 그 카페 사장, 아르바이트생들 4대 보험도 안 해준다던데요? 진짜요? 요즘 그런 게 불법 아닌가요? 맞아요.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건데. 불법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증거를 모은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불륜남 최도균의 아내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전화번호부에서 그의 집 전화를 찾아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혹시 최도균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며느리. 그러니까 선영이라는 여자가 당신 남편과 자주 어울리는 걸 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한숨 소리와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역시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요즘 집에도 안 들어오고 핸드폰만 붙잡고 있고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아내와 만나자고 했어요. 동네 찻집에서 만나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손을 맞잡고 웃던 선영과 최도균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그리고 할인이의 무심한 폭로까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애 아빠가 이런 짓을 하다니. 그녀는 치를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어요. 이혼 소송을 하겠어요. 위자료도 받아낼 거예요. 그러세요. 당신도 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 아내를 다독이며 응원했습니다. 서로 당한 사람끼리 연대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복수는 이제부터였어요. 세무서와 구청 민원실을 찾아갔습니다. 강서구청 민원실에 들어서니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어요? 홍은동에 있는 달콤한 하루 카페 아세요? 거기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요. 꼼꼼히 모아둔 영수증과 증거들을 제출하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이 카페 제대로 세금 내지 않고 있어요. 현금 결제만 유도하고 영수증도 안 줘요. 불법으로 직원도 고용하고 있고요.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일단 조사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도 안 가입해주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하셔야겠네요. 저는 그 길로 고용노동부 서대문지청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할인이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님, 손녀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자세히 상황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친권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우선 며느리분의 양육 방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불륜 사실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할인이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는 증언, 밤늦게 혼자 집에 있었던 날짜들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할인이가 자주 혼자 있는 걸 봤어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안 들어왔고요. 그 애가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어보던 게 기억나요. 며칠 후 드디어 단속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세무 공무원들과 근로감독관들이 카페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손님들이 있는 와중에 공무원들이 장부를 들춰보고 불법 고용 직원 명단을 확인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도규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둥대고 있었어요. 평소 점잖은 척하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깜빡한 거지. 사장님, 이건 명백한 탈세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네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영업정지 처분이고 과태료도 상당할 겁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다. 나쁜 짓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며칠 뒤 카페 문에는 영업정지 딱지가 붙었어요. 과태료 고지서도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최도규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그가 가진 것들이 다 날아갔어요. 카페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반쪽 바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겉만 번드르르 하더니 결국 저럴 줄 알았지.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놈이 사업이 되겠어? 비열한 놈이었어.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내 아들을 욕보이고 내 손녀를 흔들려 했던 대가다. 그리고 며느리 선영. 그녀는 더 이상 시댁에 얼굴을 들이밀 수 없게 되었어요. 불륜 사실이 동네에 퍼지고 회사 동료들까지 알게 되자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들 회사 동료들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선영이가 정말 그런 일을 했나요? 안타깝게도 사실이에요. 현수 장례식 때부터 수상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현수가 그렇게 아내를 아꼈는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선영이는 억울하다며 소리쳤어요. 남편도 없는데 제가 누굴 만나든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나 그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였는지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네에서도 발붙이기 어려워졌고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할인이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럴 순 없었어요. 선영아, 할인이는 여기 두고 가라. 무슨 소리예요? 제 딸인데 왜 못 데려가요? 내가 그 아이한테 뭘 해줬니? 밤마다 혼자 두고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그건 할인이는 이제 내가 키울 거다. 너는 오늘부로 2년 끝이야.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을 들여놓지 마라. 할인이한테도 접근하지 말고. 선영이는 울면서 소리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조부모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며느리의 부도덕한 행위와 아이 방임이 다 증거로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양육권 이전 절차도 차근차근 밟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워낙 불리한 상황이라 결국 포기했어요. 저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기가 막혀 숨조차 막히던 그날의 분노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단순히 통쾌함 때문에 이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손녀 할인이의 앞날을 지켜야 했어요. 아빠 없는 아이가
엄마의 불륜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촛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보았느냐? 엄마가 끝내 진실을 드러냈다. 내 아내와 그 비열한 놈은 이제 다 무너졌다. 사회적으로 죽었어. 인과응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딸만큼은 꼭 지켜낼 거다. 내가 하지 못한 일 엄마가 대신 해줄게. 그날 밤 저는 손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었어요.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맑은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린아, 이제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나쁜 사람들은 다 벌 받았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게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남은 것은 저와 손녀뿐이었습니다. 선영은 떠났고 최도규는 몰락했습니다.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새로운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린이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요? 엄마는 왜 집에 안 와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다정히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아빠는 하늘에서 널 지켜보고 계신단다. 엄마는 잠시 멀리 가 있을 뿐이야. 하지만 할머니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작은 손이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아들은 지켜주지 못했지만 손녀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일상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침에 하린이를 깨워 유치원에 보내고 저녁에 데려와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주고 된장찌개를 끓여주며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할머니, 이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내 아빠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해줬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어느 저녁 하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족 그림이었는데 하늘에는 아빠가, 땅에는 할머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 우리 강아지. 아빠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을 켜고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걱정 말아라. 내 딸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내가 주지 못한 사랑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하린이와 함께 노을진 거리를 걸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머니, 하늘이 예뻐요. 아빠가 거기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보고 있단다. 그리고 웃고 있을 거야. 할머니와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걸 보면서 말이야. 정말요? 그럼 아빠가 행복해하겠네요. 아이의 천진한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할인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할인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어요. 서툰 솜씨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하늘의 아빠, 땅의 할머니와 할인이.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실도 밝혀냈어요. 이제 남은 일은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불륜남에 대한 분노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뿌린 씨앗의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할인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드는 게 나았어요. 다음 주에는 할인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거든요. 예전에는 엄마와 그 남자와 함께 갔던 곳이지만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차례였어요. 우리 강아지 다음 주에 놀이공원 갈까? 정말요? 할머니랑요? 그럼 할머니랑 그네도 타고 회전목마도 타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노을빛 속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신나게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뭐해요? 내일은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멸치볶음 해줄까? 와, 좋아요. 이제 제 삶은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들 현수가 하지 못한 일들을 제가 대신 해주고 싶었어요. 할인이가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빠의 사랑까지 더해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약속한다. 내 딸만큼은 반드시 잘 키워낼게. 내가 못 따준 사랑까지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노을빛 거리를 손녀와 걸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남은 삶은 이 아이를 지켜내는 데 쓰리라. 이제부터는 더 억울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부터 저희 며느리였던 선영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가 막힌 사연이 더 있어요. 며느리는 이미 제 곁에서 떠났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할인이가 언젠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 마음의 빈자리가 상처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을 바라보다가 문득 오래전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현수와 며느리 선영, 그리고 남편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평범한 저녁 장면들. 따끈한 된장찌개에서 김이 오르고 아이는 숟가락질이 서툴러 밥알을 흘리며 까르르 웃던 모습.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은 평화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서 늘 빠지지 않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밥은 제가 차렸지만 양만큼은 꼭 며느리가 챙겼어요. 작은 하얀 알약을 물컵과 함께 내밀며 당신 요즘 피곤하다 했잖아요. 이거 먹고 힘내요. 선영이는 꼭 그 말을 덧붙였고 현수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 삼켰습니다. 저는 속으로 참 고운 마음씨라며 기특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모습이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왜 그 약은 언제나 똑같았을까요? 모양도 색깔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얘야, 나도 하나 먹어볼까? 하고 웃으며 물었을 때 선영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안 드셔도 돼요.
이건 현수 체질에 맞는 거예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 떠올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어지럽다며 이마를 짚곤 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슴이 두근거린다. 밤에 잠을 설친다 중얼거렸어요. 저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선영이가 약을 더욱 집요하게 권했어요. 당신 오늘 약 안 먹었잖아. 얼른 먹어. 안 먹으면 더 힘들어져. 그 재촉이 지금 생각하니 기묘할 정도로 강박적이었습니다. 마치 꼭 먹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한 번은 아침밥을 차려놓고 부엌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선영이가 작은 약통을 손에 꼭 쥔 채 주위를 힐끗거리며 물에 무언가를 타던 모습을 스친 눈길로 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비타민 가루려니 했지만 지금은 그 장면이 소름처럼 되살아납니다. 뭐하니, 선영아? 아, 어머님. 현수 약 타주고 있어요. 물에 타먹으면 더 효과 좋다고 해서요. 그때 선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던 것도 기억나요. 마치 들키면 안 될 일을 하다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장례가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약통도 기억납니다. 뚜껑이 덜 닫힌 채 남아있던 알약 몇 알. 표면엔 낯선 외국어 표기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글씨도 너무 작아 대충 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약이 정말 몸에 좋은 약이었을까요? 왜 선영이만 그 약을 알고 있었고 왜 아들에게만 먹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 약을 먹을수록 아들의 몸은 더 안 좋아졌을까요? 더욱 섬뜩한 건 선영이가 불륜 상대와 만날 때면 어김없이 아들이 몸살이나 두통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 쉬어. 내가 할인이 데리고 나갈게 하며 집을 비웠어요. 그때 아들은 혼자 집에서 끙끙 앓으며 누워 있었고 선영이는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그때부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추측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저는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내 아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땐 그렇게 착하고 다정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불륜으로도 모자라 혹시 내 목숨까지? 말끝이 떨리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었어요. 증거도 없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면서 생긴 끔찍한 상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자라났습니다. 32살의 건강한 남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는다는 게 과연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그것도 하필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던 시기에 말이에요. 손녀 할인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아직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그 질문에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조금 멀리 갔단다라고 둘러댔어요. 아이가 혹여 엄마를 그리워하다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 너머에 또 다른 공포가 자리했습니다. 내 아들의 심장을 먹게 한 진짜 이유가 바로 그 착해 보이던 며느리의 손길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아직 확실한 건 없지만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이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김현수 말인데요. 혹시 심장마비 전에 다른 증상은 없었나요? 아, 김현수 씨.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사실 몇 달 전부터 병원에 오셨을 때 가끔 어지럼증이나
심장 쪽이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검사상으론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심장마비가. 네,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젊은 분이 갑자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건강하던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이상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가 선영이가 약을 챙겨주기 시작한 때와 겹친다는 것. 저는 두 손으로 영정사진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제야 깨닫고 있어. 하지만 끝까지 확인하마. 설령 세상이 날 너무한 시어머니라 손가락질한다 해도 내 억울한 죽음을 그냥 두진 않으리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혹시 현수가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가 심장마비라고 했잖아. 하지만 너무 이상해요.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는 그동안 떠올린 모든 의혹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남편도 점점 굳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선영이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해요. 만약 정말이라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단순한 불륜도 용서할 수 없었는데 만약 아들을 죽인 것까지 사실이라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혹만으로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테니까. 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진짜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그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미 내친 며느리이지만 설마 사람 목숨까지 해칠 만큼 악할까? 내가 괜한 의심으로 아이 엄마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건 아닐까? 세상은 오히려 나를 너무한 시어머니라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배신자라 해도 살인자라고 의심하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젊은 얼굴 영정 속 환한 웃음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건강검진에서 늘 정상이었다는 아이가 하루아침에 심장이 멎어 쓰러질 리가 없다는 생각. 그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는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을 겁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꼭 진실을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서대문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서니 담당 형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형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으로 오셨던 담당 형사님 맞으시죠? 제 아들 사망 사실 확인하시러 말이에요. 아, 네, 기억납니다. 회사 비상계단에서 사망하셔서 간단하게 조사차 다녀갔었습니다. 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인을 말씀해 주셨어요. 젊고 너무 건강한 분이셨다고 회사 동료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이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하게 의심이 듭니다. 사실 제 며느리, 제 아들의 아내가 계속 이상한 약 같은 걸 먹였습니다. 제가 본 것도 있고 남편도 기억합니다. 여기 그 약 제가 챙겨왔습니다. 혹시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자식 잃은 어미의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사가 힘드시다면 국가수검사라도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형사는 처음엔 조심스레 제 얼굴을 살피더니 제가 내민 약통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텐데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정말 신고했어?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잖아요. 그 며칠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할인이와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혹시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떡하나 괜한 소동을 벌인 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정순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경찰서로 향했어요. 수사관이 종이를 내려놓으며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약통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파라쿼트라는 제초제 성분인데 치사량은 아니지만 장기간 소량씩 섭취하면 심장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자연스러운 심근경색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두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의심이 차가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며느리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수사할 만한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부검을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불이 나고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이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한 생각도 있었어요. 제 의심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수의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 경찰서에 불려가 증언을 했어요. 몇 달 전부터 현수가 자주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번 아내가 약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아내가 괜찮다며 말렸대요. 또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현수가 이상하게 요즘만 더 피곤하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아내가 약만 먹으면 된다고 했대요. 약국에서 산 좋은 약이라면서요. 저는 그 증언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괴로워하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며느리를 믿고 있었다니.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증거는 불륜남 최도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경찰이 선영이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거였어요. 곧 자유로워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언제까지? 너무 힘들어. 한 달만 더. 그럼 우리 마음껏 만날 수 있어. 이 짧은 메시지들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두 사람은 이미 불륜 관계였고 남편 사망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치밀한 범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저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 친딸처럼 여겼던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더 이상 예전의 얌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속에서 차갑고 날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남편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몰다니. 내 손에 건네진 그 약이 결국 내 아들의 심장을 먹게 한 거였구나. 며느리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좋다는 약을 사다 준 것뿐이라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인터넷 구매 기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까지. 결국 이 악마 같은 며느리는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사유는 남편 살인 혐의입니다. 또 한 가지 수사 중 밝혀진 것은 남편을 살해하고 나서는 시부모까지 살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젊은 남편 독살한 불륜 아내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할인이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제 아이는 정말로 아빠도 엄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현수야, 엄마가 끝내 진실을 밝혀냈다. 내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렸어. 그 악한 여자는 이제 감옥에 갔다. 내가 편히 잠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남겨진 상처들이 너무 컸거든요. 특히 할인이가 걱정이었어요. 아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아이가 묻는 그 질문에 이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아이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할인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말이에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짜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법정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을 울리는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피고인 이선영은 남편의 생명을 위협할 의도로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알약을 장기간 복용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사망 이전부터 불륜 관계를 지속하며 사망보험금까지 노린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였고 방청석에 앉은 저는 손녀 할인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무슨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선영이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륜남과의 문자 메시지, 국과수 감정서, 수많은 증언들이 그녀의 거짓을 무너뜨렸어요. 판사의 망치가 내려치며 중형이 선고되자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무기징역. 그 두 단어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피해자 유족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 앞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었을 뿐입니다. 손녀만큼은 이 일로 더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여자는 이제 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낼 겁니다. 할인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집에 가자.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현수의 사진 속 미소가 더욱 환하게 빛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현수야, 이제 내 억울함은 밝혀졌다. 엄마가 끝까지 밝혀냈어. 그 악한 애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후련함의 눈물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다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라. 내 딸 그리고 금쪽 같은 우리 손녀 할인이는 내가 끝까지 지켜낼 테다. 그때 할인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히 대답했어요. 그래,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웃고 계실 거야. 우리 할인이랑 할머니가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저는 할인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평생 지켜줄게. 아빠 대신 할머니가 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 밤은 깊어갔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할인이와 함께 만들어갈 소소한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손녀딸 할인이었어요. 사랑으로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제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날 보내세요.